여보, 당신이에요. 왜 저를 생판 남보듯 그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소리쳐 묻고 싶은 말이었고 가슴을 찢어 발겨 그 남자의 얼굴에 대고 외치고 싶은 말이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5년 전 당신이 직접 유골함을 안고 눈물이 마르도록 울었던 남편 베트남 공사 현장에서 끔찍한 사고로 사망했던 그 남자가 갑자기 하나뿐인 아들의 결혼식에 보란 듯이 나타났습니다. 유령이 아니라 살아있는 육신을 가진 우아하고 권력 있는 신사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고통스럽게도 그의 눈동자 속에 조강지처인 제 모습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지난 15년은 한편의 연극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묻혀버린 어떤 끔찍한 비밀인 걸까요? 이 기막힌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누르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자, 이제 그 달콤한 악몽이 시작되기 30분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아들 박준영이 장가가는 날입니다. 저 김선영은 서울 강남 최고급 예식장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옥색 비단 한복 자락이 가볍게 날렸지만 찬바람이 심장을 곧장 파고드는 듯했습니다. 저는 축하 인사에 화답하기 위해 얼굴 근육이 굳을 정도로 웃고 있었지만 마음 깊은 곳은 외로움이라는 블랙홀이었습니다. 준영이가 정말 훌륭하게 컸네요. 혼자서 힘들게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내시다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한 친척의 위로에 콧날이 시큰해졌습니다. 사돈댁 내외부는 나란히 서서 환하게 웃고 계셨지만 저는 그저 꽃밭 한가운데 서 있는 마른 나무처럼 홀로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5성급 호텔의 화려한 샹들리의 불빛조차 과부의 마음속 어둠을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15년. 그 숫자는 평생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남편 박동훈이 타지에서 사고로 사망하여 차가운 유골함이 되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날부터 제 인생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손가락 피부가 갈라지도록 남의 집 설거지를 하고 모두가 잠든 겨울밤에 서울의 고층 빌딩 청소를 하러 다녔던 그 모든 날들은 오직 오늘을 위해서였습니다. 준영기가 저명한 변호사가 되어 가정을 꾸리는 바로 오늘 말입니다. 당신이 살아서 이 모습을 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흐르려는 눈물이 화장을 번지게 할까봐 꾹 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출입구 쪽 분위기가 갑자기 유난히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최 회장님이 직접 손님을 맞으러 나가시네. 모든 시선이 제 아들의 장인이자 유명한 건설 재벌인 최 회장님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대화를 서둘러 중단하고 누군가를 맞이하기 위해 직접 대기실로 달려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한 중년 남성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는 정교하게 맞춤 제작된 회색 정장을 입고 당당한 풍채로 상류층의 권위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얼어붙게 만든 것은 그 고급스러움이 아니라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약간 튀어나온 광대뼈 순하게 처진 눈꼬리, 곱게 뻗은 콧날. 그 사람의 모든 선 모든 숨결이 15년 전 죽은 제 남편 박동훈과 똑같았습니다. 말도 안 돼.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다리에 힘이 풀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동훈 씨는 분명 죽었잖아요. 하지만 저기 서서 제 사돈과 악수를 하며 미소 짓고 있는 살과 뼈가 있는 저 남자는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사부인 어서 이리 와 보세요.
최 회장님의 부름이 저를 거칠게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베트남에서 돌아온 제 전략적 파트너 이상우 대표입니다. 우리 그룹의 큰 은인이십니다. 이상우 박동훈이 아니고 저는 심장이 터져버릴 듯 뛰는 채로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가 저를 향해 돌아서더니 차가울 정도로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부인. 그 목소리, 그 낮고 따뜻하며 부드러운 목소리. 제가 되어서도 알아볼 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여보라고 부르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낯선 사람 보듯 아무런 동요도 없이 기억의 조각 하나 없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잔인할 정도로 예의 바른 거리감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혀가 굳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스쳐 지나쳐 메인 홀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른쪽 어깨가 살짝 앞으로 굽은 모습, 그 여유로운 걸음걸이. 어떻게 착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미로운 음악 속에 결혼식이 시작되었지만 제 귀는 멍했습니다. 저는 혼이 나간 사람처럼 혼주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시선은 이상우라는 VIP 하객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곳에 앉아 집중할 때마다 미간을 살짝 찌푸렸는데 그것은 동훈 씨의 고질적인 버릇이었습니다. 15년 전의 끔찍한 기억이 본물 터지듯 밀려왔습니다. 남편의 시신이 훼손되어 여권과 지갑으로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는 대사관의 전화. 엄마의 버팀목이 되기 위해 입술을 깨물며 울지 않았던 16살 아들. 저는 남편이 편안히 잠들었을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그 지옥을 견뎌냈습니다. 그렇다면 저 남자는 누구란 말입니까? 유령인가요? 아니면 운명의 잔인한 장난인가요? 예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최 회장님이 이상우를 VIP 룸으로 안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렬한 충동이 제 안에서 솟구쳤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설령 옛 상처를 다시 해집게 되더라도 그를 다시 사라지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나약함을 떨쳐버리고 한복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하객들 사이를 헤치며 그들을 뒤따라 갔습니다. 심장이 전쟁터의 북소리처럼 쿵쿵거렸습니다. VIP 룸 문 앞에 서서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서 그들은 식사를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저를 본 최 회장님은 반갑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저는 이상구의 맞은편에 앉았는데 거리가 너무 가까워 그에게서 은은한 향수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무척 좋아했던 샌달우드 향이었습니다. 직원이 물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상우는 물잔을 들었지만 바로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잔을 시계 방향으로 가볍게 2번 돌린 뒤에야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챙그랑 제 손에 들려있던 숟가락이 식탁 위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방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것은 제 남편이 긴장할 때마다 하던 세상에 하나뿐인 기이한 버릇이었습니다. 사부인 왜 그러십니까? 최 회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 남자의 밥그릇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들고 밥 속에 섞인 검은 콩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골라내 접시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습니다. 대표님, 콩을 못 드시나요?
이상우는 고개를 들더니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부인. 어릴 때 콩이 목에 걸린 적이 있어서 보면 무섭거든요. 트라우마 같은 거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 대답은 신혼 시절 동훈 씨가 제게 했던 말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식당 안이 꽤 더웠는지 그는 양해를 구하고 재킷을 벗은 뒤 흰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왼쪽 소매가 팔꿈치 위로 올라갔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왼쪽 손목에 반달 모양의 화상 흉터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15년 전 펄펄 끓는 된장찌개 냄비를 막아 저를 보호하려다 생긴 흉터였습니다. 제가 그 위에 수천 번 입을 맞추며 평생 잊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바로 그 흉터였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산구는 바로 박동훈이었습니다. 제 남편이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왜죠? 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 걸까요? 우리 모자가 밑바닥 인생을 전전하며 고생하는 동안 왜 그는 저렇게 부유하고 권력 있는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왜 조강지처인 저를 그토록 무심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걸까요?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현실에서 도망치듯 화장실로 달려가 거울 속에 비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초라하고 늙어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늙어버려서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가난했던 과거를 일부러 부정하는 걸까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지난 15년의 나약함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대답을 들어야겠습니다. 저는 룸으로 돌아와 최대한 침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두 남자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 먼저 일어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우 대표님, 오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그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부인, 건강 챙기십시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라는 그 의례적인 인사가 수천 개의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최 회장님을 돌아보며 불타오르는 결의에 찬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사돈 어른 연회가 끝나고 잠시 따로 뵐 수 있을까요? 이 귀한 손님과 관련된 사돈 어른께서 꼭 아셔야 할 생사가 걸린 문제가 있습니다. 어리둥절한 표정의 최 회장님, 그리고 눈빛이 순간 흔들린 이상우라는 남자를 뒤로하고 저는 방을 나왔습니다. 진실을 찾기 위한 저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제 남편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이 아무리 잔혹하다 해도 저는 그가 다시 사라지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객들이 모두 빠져나간 예식장은 썰렁하다 못해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텅 비어버렸습니다. 준영이 내외는 신혼여행을 떠났고 시들기 시작한 꽃바구니들 사이에 저만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제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저는 호텔 라운지 카페의 구석진 자리에서 최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아직 혼사의 기쁨이 남아있는 얼굴로 오셨지만 제가 식탁 아래서 떨리는 손을 멈추기 위해 한복 자락을 꽉 움켜쥐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계셨습니다. 회장님,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이상우라는 남자의 과거에 대해서요? 최 회장님의 입가에 머물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는 저를 탐색하듯 바라보았고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갑자기 왜 내 파트너의 사생활을 그토록 자세히 캐묻는 겁니까?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저 같은 과부는 생명의 은인이라는 말만 들어도 저절로 가슴이 아려서 그럽니다. 저는 애써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눈빛만은 그를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최 회장님은 한숨을 내쉬며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좋습니다. 사돈정을 봐서 말씀드리리다. 13년 전 호치민시에 있던 제 공사 현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3년 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실종된 건 15년 전입니다. 그 비어버린 2년. 그는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그때 상우는 마치 유령처럼 나타났습니다. 옷은 다해지고 피골이 상접했으며 눈빛은 야수 같았죠. 자기가 누구인지, 이름이 뭔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의사는 큰 충격이나 사고로 인한 해리성 기억 상실이라고 하더군요. 그는 2년 동안이나 노숙자처럼 거리를 떠돌다가 밥 한 끼 얻어먹으려고 제 공사장에 들어왔던 겁니다. 저는 입술을 피가 날 정도로 꽉 깨물었습니다. 세상에 내 남편 동훈 씨가 그 재주 많던 엔지니어가 기억도 이름도 잃은 채 타국에서 하늘을 지붕 삼고 땅을 침대 삼아 살았다니요. 그런데 참 기이한 건 최 회장님이 감탄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몸이 이를 기억하더란 겁니다. 도면만 쥐어주면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으니까요. 그러다 운명의 크레인 사고가 터졌습니다. 수톤짜리 철근이 제가 서 있던 곳으로 떨어졌죠. 생사의 갈림길에서 상우가 몸을 날려 저를 밀쳐냈습니다. 저는 살았지만 그 친구는 한쪽 어깨가 으스러졌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가면서도 의식이 혼미한 와중에 제 손을 꽉 잡고 있더군요. 그 순간부터 저는 그 친구를 친동생처럼 여기기로 맹세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선한 천성, 그 희생정신. 기억을 잃었어도, 이름이 바뀌었어도 그는 여전히 저의 바보 같은 박동훈이었습니다. 최 회장님은 그에게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주고 어떻게 그를 베트남 건설 업계의 거물로 키워냈는지 계속 이야기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분 한국에 얼마나 계십니까?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일주일입니다. 워낙 바쁜 사람이라. 일주일, 7일. 망각의 신에게서 남편을 되찾아와야 할 운명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최 회장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분과 따로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딱 30분이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며칠 뒤 같은 카페. 저는 30분 일찍 도착해 마지막 비장에 무기를 꺼냈습니다. 바로 보온병에 담아온 율무차였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티백이 아니라 제가 직접 율무를 볶고 빻아 동훈 씨가 중독되다시피 좋아했던 그만의 비율로 끓여낸 것이었죠. 지난 15년 동안 한 번도 다시 끓이지 않았습니다. 그 냄새를 맡으면 그리움에 미쳐버릴까 봐서요. 기다리셨습니까? 이상우가 나타났습니다. 세련됐지만 거리감이 느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뜨거운 차를 따랐습니다.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과 함께 특유의 고소한 향기가 퍼져나갔습니다. 기억을 잃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와 봤어요. 혹시나 해서. 상우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예의상 찻잔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차가 혀끝에 닿는 순간
그의 동공이 커졌습니다. 이 맛은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한 모금 더, 그리고 또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은 사람처럼요. 이상하군요. 베트남에서는 한 번도 마셔본 적 없는데 왜 이렇게 익숙한 걸까요? 마치 매일 아침마다. 그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제가 되어버린 기억의 더미를 뒤지느라 고통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이상우 대표님, 제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목매인 소리로 말했습니다. 본인이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정말로. 지난 15년 동안 당신을 기다려온 가족도 처자식도 없다고 믿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지만 눈동자 깊은 곳은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있다면 왜 나를 찾지 않았습니까? 왜 지난 13년 동안 나를 고아처럼 살게 내버려 뒀냐고요? 가족들은 당신이 죽은 줄 알았으니까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유골함을 받았고 장례를 치렀고 눈이 멀도록 울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살아있잖아요. 왼쪽 손목에 반달 흉터. 15년 전 아내를 위해 뜨거운 국 냄비를 막다가 생긴 거잖아요. 당신 부정할 수 있어요. 챙그랑. 상구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는 황급히 왼쪽 손목을 움켜쥐어 셔츠 소매 아래 흉터를 가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야? 제게 기회를 주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눈물을 닦으며 흔들림 없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와 같이 갈 곳이 있어요. 오늘 이후에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면 당신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져 주겠다고 맹세하죠. 제 차는 서울 북쪽 언덕배기에 있는 낡은 동네 성북동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상구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만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차가 익숙한 언덕길을 오르기 시작하자 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안전벨트를 꽉 쥐는 게 보였습니다. 왜 그래요? 제가 작게 물었습니다. 이 길. 그의 목소리가 거칠게 갈라졌습니다. 왜 저 앞 갈림길에 낡은 구멍가게가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 거지. 골목이 너무 좁아. 언덕 아래에 차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이곳은 그가 10년 동안 매일 밤 퇴근하던 길입니다. 조심해요. 그가 성큼성큼 걷기에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제 경고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의 다리가 알아서 무릉덩이를 건너뛰고 모퉁이에 튀어나온 깨진 보도블록을 피했으니까요. 처음 오는 사람은 누구나 걸려 넘어지는 함정인데 말이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의 이성은 잊었을지 몰라도 그의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근육 하나하나, 반사신경 하나하나가 여전히 박동훈이었습니다. 우리는 녹이 세운 초록색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낡은 집은 감이 주렁주렁 열린 감나무 아래 고요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상구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마당의 빨래 건조대를 바라보고 금이 간 시멘트 계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며 차가운 문손잡이를 향해 뻗어 나갔습니다. 신음이 그의 목구멍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상우는 머리를 감싸 쥐었고 식은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기억의 파편들이 폭풍처럼
뇌를 강타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다녀왔어 하는 목소리 보글보글 끓는 김치찌개 냄새. 내가, 내가 여기서 살았던 건가? 그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충혈된 눈은 혼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 가슴이 이렇게 아픈 거지? 제가 다가가 문 손잡이를 잡고 떨고 있는 그의 손 위에 제 손을 겹쳐 올리며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열어봐요. 여보, 집에 들어가요. 저와 아들이 15년 동안 여기서 당신을 기다렸어요. 낡은 집을 나와 저는 그를 재래시장 입구 뒤편에 숨겨진 작은 국밥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비바람에 색이 바랜 원조 할매 국밥 간판이 보였지만 그곳은 동훈 씨가 주말마다 해장하러 들르던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제 남편의 단골집이었어요. 저는 한숨을 꾹 참으며 말했습니다. 나이 지긋한 여주인이 나오다가 그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입을 달싹이며 이름을 부르려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눈짓을 해 말렸습니다. 남에게서 듣는 게 아니라 그가 스스로 기억해내길 바랐으니까요. 뜨거운 국밥 2그릇이 나왔고 푹 고아낸 사골 국물에 구수한 냄새가 모락모락 피어 올랐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멈칫했습니다. 그의 눈이 무언가 부족한 것을 찾듯 식탁 위를 훑었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기겁할 정도로 놀랍게도 그의 손이 저절로 다대기 양념장 통으로 뻗어 나갔습니다. 1숟가락, 2숟가락, 3숟가락.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는 정확히 동치미 국물을 2숟가락 떠서 뜨거운 국밥에 부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고 심장이 북소리처럼 쿵쿵거렸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박동훈만의 그 독약 같은 레시피였습니다. 예전에 제가 짜게 먹으면 건강에 나쁘다고 잔소리할 때면 그는 허허 웃으며 말하곤 했죠. 여보, 이래야 제맛이 난다고. 그는 벌겋게 변한 국물을 1숟가락 떠서 입으로 가져가 맛을 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풀리면서 기묘한 만족감이 눈동자에 스쳤습니다. 하지만 바로 직후 그는 경악하며 숟가락을 내려놓고 혼란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사람 입맛은 기억을 잃어도 그대로인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다대기, 3숟가락 동치미, 국물 2숟가락. 제 남편은 늘 그렇게 먹었어요. 당신, 어떻게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는 피처럼 붉어진 국밥 그릇을 내려다보았고 2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성은 부정하고 있었지만 몸은 그를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미각세포 하나하나가 이것이 바로 기억의 맛, 자기 자신의 맛이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거운 침묵 속에 식당을 나왔습니다. 저는 그를 이 고통스러운 여정의 마지막 장소 동네의 낡은 놀이터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은 여전했습니다. 녹슨 쇠그네가 저녁 바람에 흔들리며 소름 끼치는 끼익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페인트가 벗겨진 나무 벤치에 앉았습니다. 끼익, 끼익. 그 소리는 마치 드릴처럼 그의 뇌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머리를 감싸 쥐었고 고통으로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으, 아, 대표님 왜 그러세요? 저는 기겁하며 그의 어깨를 부축했습니다. 아이 소리가. 그는 신음했고 식은땀을 비 오듯 흘렸습니다. 웃음소리. 아빠 더 높이 밀어줘요. 왜지?
왜 내 머릿속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지? 기억의 파편들이 그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네를 탄 아이 뒤에서 밀어주는 커다란 손, 까르르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 하지만 모든 것이 안개 낀 유리창 너머를 보듯 흐릿하고 뿌열 뿐이었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잡으려 했지만 애를 쓸수록 두통은 망치로 때리듯 심해졌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어 마지막 무기를 꺼냈습니다. 세월에 모서리가 닳아버린 코팅된 낡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이걸 보세요. 제발 자세히 좀 보세요. 저는 차갑게 식은 그의 손바닥 위에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입학 축하, 플래카드 아래서 활짝 웃고 있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는 저였고 교복을 입은 소녀는 준영이, 그리고 그 사이에 서서 자랑스럽게 두 모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남자는, 그는 사진을 보고 다시 자기 얼굴을 만져보았습니다. 그 광대뼈, 그 눈, 그 콧날. 오늘 아침 거울 속의 얼굴과 사진 속 남자는 동일 인물이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그의 목소리가 부서졌습니다. 저 남자 손목을 보세요. 제가 결혼기념일에 선물한 시계예요. 그리고 오른쪽 검지에 있는 작은 점, 당신한테도 있잖아요?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주 작은 검은 점이 여전히 그곳에 적나라한 진실을 고발하는 침묵의 증인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내가 나한테 처자식이 있었단 말인가? 그 질문이 튀어나오는 순간 주변 공간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경악과 절망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맞아요. 당신 이름은 박동훈이에요. 당신은 내 남편이고 준영이 아빠라고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우린 사랑했고 결혼했고 죽을 때까지 함께하자고 맹세했어요. 아이를 안고 기뻐서 병원을 뛰어다니던 당신이었는데 왜 다 잊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싹 다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만해. 그가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는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지만 손에 쥔 사진은 구겨질 정도로 꽉 쥐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하지만 내 머릿속은 텅 비어 있다고.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 당신 얼굴도 아들 목소리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단 말이야. 그는 심장이 미친 듯 뛰고 있지만 감정은 텅 비어버린 자신의 가슴을 쾅쾅 내리쳤습니다. 당신은 내가 박동훈이라 하는데 난 지난 15년을 이상으로 살았어. 그럼 난 누구지,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야? 도대체 난 누구냐고. 정체성의 혼란이 그를 미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애원하면서도 저를 멀리하려는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오지 마요. 시간이 필요해, 퍼키.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말을 마친 그는 등을 돌려 달아났습니다. 그는 사형 선고로부터 도망치는 죄수처럼 비틀거리며 좁은 골목길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고독한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고 저는 차가운 놀이터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보, 동훈 씨. 저는 얼굴을 감싸쥐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제 남편은 살아 있었고 바로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랑의 기억은 죽었고 익숙한 육체 속에 갇혀 혼란스러워하는 낯선 남자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떠났지만 손에는 여전히
그 가족 사진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것이 마지막 희망의 불씨일까요? 아니면 15년을 하염없이 기다려온 제 사랑의 종지부일까요? 저녁 바람이 텅 빈 놀이터를 스치고 지나가며 녹슨 쇠근에는 또다시 끼익 하는 슬픈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페인트가 벗겨진 벤치 위에는 한 여자만이 주저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뒷모습은 이미 골목 모퉁이 너머로 사라져 버렸고 막 피어오르던 여자의 희망도 함께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서울의 한 고급 호텔 방. 이상우라는 이름의 남자는 문을 쾅 닫고 차가운 나무 문에 등을 기댄 채 바닥으로 주르륵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구겨진 가족 사진이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 있었습니다. 그는 노란 조명 아래서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폈습니다. 환하게 웃는 사진 속 남자 남편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여자, 그리고 그 사이의 아이, 내 아들. 그 두 마디가 튀어나오자 왼쪽 가슴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비틀거며 거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거울 속 남자는 핏발선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베트남 건설 재벌 이상구냐? 아니면 15년 전 죽은 남편이자 아빠 박동훈이냐? 그날 밤은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그는 누웠다가 다시 벌떡 일어나 상처 입은 짐승처럼 방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새벽 5시. 그는 샤워기 아래 서서 뜨거운 물을 얼굴에 쏟아부었지만 가슴 속을 찢어놓는 갈등은 씻겨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고급 세단이 그를 인천공항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는 베트남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수행 비서는 백미러를 통해 평소 위험 있던 대표님이 넋이 나간 채 낡은 사진을 넣어둔 안주머니를 계속 만지작거리는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았습니다. 공항은 시끄럽고 분주했습니다. 그는 영혼 없는 시체처럼 보안 검색대를 지나 화려한 조명의 면세구역을 걸어갔습니다. 호치민행 비행기. 탑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어 뒤이어 베트남어 방송이 나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공항의 그 소란스러운 소음들이 갑자기 왜곡되더니 길게 늘어지다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대신 낡은 버스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곰팡이 냄새 매캐한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15년 전의 기억이 슬로모션처럼 선명하고 잔혹하게 덮쳐왔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베트남 시골을 가로지르던 운명의 버스 안. 박동우는 창가에 앉아 처자식 사진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한 한국인 청년이 추위와 고열로 입술이 새파랗게 질린 채 떨고 있었습니다. 이거 입어요. 전 튼튼해서 괜찮습니다. 동훈은 두꺼운 작업복 점퍼를 벗어 그 청년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그 점퍼 안주머니에는 그의 지갑과 여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타이어가 타는 듯한 브레이크 소리가 찢어질 듯 울렸습니다. 버스는 빗길에 미끄러져 전복되었고 소용돌이치는 홍수 속으로 추락했습니다. 동훈은 깨진 창문 밖으로 튕겨 나갔고 차가운 급류가 그를 휩쓸고 가기 직전 머리를 바위에 강하게 부딪혀 어둠 속으로 잠겼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장면은 불타는 버스, 그리고 강가에 쓰러져 미동도 하지 않는 내 옷을 입은 그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에.
인천공항 대합실 한복판에서 이상우 아니 박동우는 머리를 감싸 쥐고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비명소리가 귀가 먹을 듯 울렸습니다. 그 청년이 나 대신 죽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 신분증을 가진 그 청년의 시신을 발견했고, 그렇게 박동우는 사망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나는 기억을 모두 잃은 채 타국을 떠도는 유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박동훈이야. 그는 용수철처럼 튀어 일어났습니다. 비서가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도 곧 이륙한다는 비행기 안내도 무시하고 그는 출국 심사대 반대편으로 미친 듯이 역주행했습니다. 장애물을 닥치는 대로 밀쳐내며 달렸습니다. 윤희야, 기다려, 내가 갈게. 그는 택시 승강장으로 달려가 첫 번째 택시에 뛰어 올랐습니다. 성북동으로 최대한 빨리요. 제발. 택시가 바람을 가르며 질주했습니다. 15년. 그는 처자식을 무려 15년이나 기다리게 했습니다.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 내려 손에 든 사진을 흠뻑 적셨습니다. 차가 익숙한 언덕 입구에 멈추자마자 그는 지갑에 있는 돈을 몽땅 기사에게 던져주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50세가 된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가파른 언덕길을 미친 듯이 성큼성큼 올라갔습니다. 깨진 보도블록 하나, 처마 밑에 감나무 하나까지 모든 것이 진짜 주인의 귀환을 반기고 있었습니다. 녹이 세운 초록색 대문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손잡이를 잡고 힘껏 밀었습니다. 끼익. 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마당 안 낡은 평상 위에 윤희가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울다 지쳐 퉁퉁 부은 눈이었습니다. 문소리에 그녀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았습니다.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가슴을 격렬하게 오르내리는 남자. 하지만 그 눈빛은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남편의 눈이었습니다. 여보, 그녀가 일어서려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동훈이 다가가더니 갑자기 아내 앞에 무릎을 털썩 꿇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시멘트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미안해. 윤희야, 내가 잘못했어. 그때 그 옷을 벗어주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당신과 우리 아들을 15년이나 고생시켰어. 윤희가 왈칵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달려들어 무릎 꿇은 남편의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나를 봐요. 기억난 거예요. 다 기억나. 우리 결혼하던 날, 아들 태어나던 날, 그리고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고단한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은 늦은 오후에 햇살이 비치는 마당에서 서로를 으스러져라 끌어안았습니다. 터져나온 통곡 소리가 15년의 고독과 침묵을 몰아냈습니다. 살아줘서 고마워요. 당신이 살아만 있으면 된 거예요. 다음 날 성북동 작은 집의 공기는 숨 막힐 정도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동우는 소파에 앉아 땀에 젖은 손을 꽉 쥐고 현관문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준영이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날입니다. 걱정 말아요. 아들도 이해할 거예요. 윤희가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안심시켰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준영이 아내와 함께 활짝 웃으며 들어왔지만 거실 한가운데 서 있는 낯선 남자를 보자마자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짐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저 얼굴은
지난 15년 동안 제사상 영정 사진 속에 있던 얼굴. 아, 아버지. 준영이 말을 더듬으며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동훈은 떨리는 걸음으로 다가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준영가, 아빠 왔다.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입학식 날 찍은 그 사진을 보자 준영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아빠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빠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전 아빠가 돌아가신 줄만 알았어요. 세 사람, 그리고 세 며느리까지. 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떼어낼 수 없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별의 고통은 끝났고 그 자리에는 뒤늦지만 완벽한 재회의 행복이 채워졌습니다. 1년 후, 이제는 사돈이자 은인이 된 최 회장님의 도움으로 박동훈의 신분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회복되었습니다. 화창한 어느 봄날 네 식구가 사진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동훈은 윤희의 손을 꽉 잡았고 준영은 자랑스럽게 아빠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자, 웃으세요.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지며 영원한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사진관을 나서며 윤희가 남편에게 팔짱을 끼고 속삭였습니다. 저 정말 행복해요. 동훈은 맑게 갠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그래. 자, 이제 집에 가자. 내 집으로 갑니다. 그 평범한 두 글자를 되찾기 위해 평생을 바쳤고 눈물과 이별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남자를 그가 있어야 할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기억과 사랑을 되찾은 박동훈 씨의 여정은 여기서 마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감동적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또 다른 감동적인 삶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